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지안 프로젝트 2주째가 되는 날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청동기 시대까지 배웠었거든요. 청동기 시대. 자, 뒤이어서 고조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지금 여러분들이 2페이지까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페이지 고조선 부분과 2페이지 삼국의 발전과 경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조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고조선은 여러분들이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청동기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군 왕검이 이제 건국했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단군 왕검은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왕을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지배자를 단군 왕검이라고 불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군 왕검. 그래서 이 단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이 왕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적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지금 붙어 있네. 그래서 그 당시 고조선이 제정일치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정일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대 단군왕검, 뭐 2대 단군왕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조선과 이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이 역사 기록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볼게요. 그 고려의 역사서이긴 한데 고려시대 이 충렬왕 때 충렬왕 여러분들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고려시대 때 충땡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이 시기는요. 원간섭기 시기 때요. 원간섭기. 뭐야 안 써져. 안 써지네요. 죄송해요. 원간섭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간섭기, 즉 원나라의 이제 지배를 받던 시기에 그 당시 이제 충성해라. 누구한테? 이제 원나라에 이제 충성해라. 그래서 이제 충땡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충렬왕 때 그 당시 이련이라고 하는 스님은요.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삼국유사. 그리고 이승유라고 하는 사람이 제왕운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련의 삼국유사와 이승유의 이 제왕운기의 공통점은 둘 다 고조선, 즉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기록을 싣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오래된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오래된 나라야. 우리 오늘날 뭐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그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라가 지금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원나라에 저항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주적이다. 그러니까 자주적 역사의식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몽골의 지배를, 지금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뛰어난 나라다. 그거를 이제 좀 대내외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민족적 의식, 민족적 자주의식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 당시 민족 시조로 이 단군왕검을 설정하고 이 단군과 고조선에 관련된 기록을 이렇게 넣은 역사책이 이련의 삼국유사 그리고 이승유의 제왕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가 이련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운기라고 표현이 나오면은 이거 고조선, 단군왕검을 기록하고 있구나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조선 같은 경우는 설명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 모의고사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나오는 표현들이 이 표현들밖에 없더라고요.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팔조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팔조법, 팔조 금법, 팔조 범금 이런 표현으로도 출제가 되는데 이 고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법, 팔조법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금으로 보상한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이렇게 배상한다.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팔조법을 통해서 당시 이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뭔가 노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을 봐서 계급이 존재했겠구나. 그리고 어떤 물건을 훔친 사람을 노비로 처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유재산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사회 모습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조법 고조선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위만조선이에요. 위만조선. 그 당시 이제 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준왕이 이 고조선을 통치했었을 때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위만 같은 경우에는 진한 교책이라고, 이제 진시황의 이 진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설 때 그 굉장히 중국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진한 교책이에 이제 혼란스러운 그 틈을 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위만이라고 한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준왕이 위만이 마음에 들었는가? 그래서 그 고조선의 이제 서북쪽 그 경계를 지키라고 무리를 내어주게 돼요. 병력을 떼어주게 됩니다. 그래갖고 위만이 이제 서북쪽 이제 그 경계를 지키고 있는데 사람이 이제 뭐 욕심이 좀 생겼을까요? 그래서 자신을 거두어준 이제 준왕을 배신을 하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니 우리 이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준왕 같은 경우에는 위만에게 고조선을 준왕 왕왕왕왕왕 네, 죄송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 위만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 표현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만이 준왕 문왕의 왕이 되었다. 자, 이 위만조선 때부터는요, 중국의 한나라와 남방의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남방의 진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돈을 벌게 됩니다. 이 중개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자 이을 개자예요. 가운데서 이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한나라에서 진으로 가는 그 물건을 고조선이 중간에 인터셉트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받아. 그래갖고 약간 이제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벌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한나라 입장에서는 고조선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좀 불안에 처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무제는 이 위만조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만조선 시기에 이때 이제 위만은 이제 죽고요. 이제 그 손자였던 이제 우거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고조선을 지키고 있었는데 열심히 막았지만 결국에는 그 지배층 사이에서 내분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고조선은 멸망하게 되게 되었죠. 자, 그래서 한나라는 옛날에 이 고조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사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낭랑, 진먼, 임둔, 현도 이렇게 4개의 군을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그런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개의 총독부를 설치해서 그 고조선의 지역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이 고조선의 옛 주민들은 독립운동을 하겠다, 그치? 독립운동 하겠지. 그래서 독립운동의 결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철기 문화의 수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세형동검, 이 세자가 여러분들 가늘 세자입니다. 가늘 세자예요. 우리 세발 낙지할 때 그 낙지 다리가 3개가 아니요. 다리가 가늘다 그래서 세발 낙지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비파형이 뚱뚱하잖아. 근데 세형동검은 이렇게 가늡니다. 이렇게 가늘어. 그래서 가는 모양의 뭐 청동검이다. 그런데 이 세형동검이 철기 모습을 본딴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양은 철기 모습을 본딴 건데 총동검이야. 그래서 세형동검 알아두시고요. 명도전이 이 아래 그겁니다. 이 명도전은 이게 춘추전국 시대 때 중국에서 사용하던 화폐인데요. 밝을 명자의 칼 도자입니다. 밝은 칼의 모습을 닮았던 동전. 그래서 명도전을 얘기를 하고 이때부터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었다고 해요. 여기까지 배웠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 나와 있네요. 이 여러 나라의 성장도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문제 나오시면 반드시 맞추세요. 자, 먼저 이 여러 나라의 성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지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 그래서 제일 위에 부여, 두 번째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동해,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 몇 개 있어 하니? 3개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사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각 국가별로 여러분들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제천 행사라고 할까요? 제천 행사? 제천 행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고, 그리고 각 나라의 어떤 풍습, 그리고 특산물,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통 부여가 시험에 나온다면 2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먼저 제천행사입니다. 영고. 자, 따라해볼까요? 부영고. 부영고. 부여의 제천행사는 영고. 그래서 부영고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부영고 제천행사. 그리고 사출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부여 같은 경우에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 가는 부족장을 말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목민족들은 그 당시 그 부족장들을 가 또는 간 또는 칸이라고 불렀어요. 징기즈칸, 마립간, 제가 회의할 때 그 가. 그런 식으로 가 또는 간 또는 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각 그 부족장들을 의미하는 거야. 부족장들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연맹왕국까지 발전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부족장들 중에서 좀 그나마 좀 힘이 좀 센 이들을 왕으로 세워놓지만 이 당시 왕권은 약했기 때문에 왕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부족장들은 각 지역을 스스로 다스려요. 그 다스리는 행정구역을 사출도라고 합니다. 왕이 존재하지만 부족장들은 자신의 구역에서 자치를 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고 불리는 이 부족장들이 다스리는 행정구역을 사출도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부여 같은 경우에는 사출도, 영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잠깐만 물 좀 마시고. 자, 고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천행사로 뭐가 있냐면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동맹. 고구려세 운동명왕. 동명성왕. 주몽을 이제 동명성왕 또는 동명왕이라고 하죠. 자, 동명을 빠르게 읽어볼까? 동명. 네, 동맹. 고구려의 제천행사는 동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 이제 서옥제 같은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서옥제는 서자가 사위서자입니다. 사위서. 옥자는 집 옥자예요. 그러니까 사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서옥제라고 하는 혼인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아이유랑 결혼한다고 칩시다. 아이유. 욕은 하지 마세요. 네. 자, 아이유랑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유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돼지고기랑 술을 좀 사가지고 가. 그리고 저는 화정동 사는 조재현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유 집 앞에서 저는 미리 결혼 약속은 해놓고 그래서 이제 술하고 돼지고기 사가지고 저는 화정동 사는 조재현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유하고 결혼하려고 왔습니다. 이걸 3번 외치면 아이유 엄마 아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로 따지면 장인어른 장모님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아유 뭐 잘 왔다고. 그래서 돼지고기랑 술을 받고 그 집으로 또 그 집 안에 그 방을 하나 안내해줘요. 그게 서옥이라고 하는 집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 집에서는 결혼 약속하면 서옥이라고 하는 그 집을 하나 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당이 있는 집이야. 그러면 이 집 뒤에다가 이 서옥이라고 하는 집을 또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가 이제 그때부터 신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집에 어떤 집안일을 좀 도와줘.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겠죠.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아이가 자라면은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남자 집으로 데리고 오는 제도가 서옥제입니다. 저 왜 이렇게 하나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한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집으로 남자 집으로 데려와 버리면 이 여자 집은 여자만큼의 그 노동력 손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동력의 손실을 남자가 여자 집에 살면서 그 일을 대신 해줌으로써 그 노동력의 손실을 갚아주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서옥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고구려 이제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거의 이제 오답지로 많이 나오지 이 답으로 요구하는 그런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서옥제, 옥저를 정복함, 동맹 정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그 진대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진대법은 춘대추납제도 옆에 빈칸 많죠? 왜 이렇게 중간에 많이 이렇게 뭐 추가합니까? 너희 공부하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요. 진대법, 춘대추납제도 봄에 꺼졌다가 가을에 돌려받는 일종의 그 구휼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휼은 가난함을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수학을 가을에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봄에 이제 그 모를 심었다가 가을에 이제 그 수확을 해요. 그럼 이 수확한 쌀을 겨울 내내 먹다가 봄이 되면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럼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되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왜?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데 백성들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봄에 구워줬다가 가을에 돌려받는 춘대추납제도, 진대법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진대법을 처음 시행했던 사람은 고국천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고국천왕. 그리고 그것을 제시했던 사람이 을파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을파소의 제안에 따라서 이 진대법이 시작되었다. 이 진대법은 고려 태조 때, 태조 왕건 때 흑창이라고 불렸다가 고려 성종 때는 의창이라고 바뀌게 돼요. 의창.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환곡으로 불리게 돼요. 환곡. 오늘날에는 러시앤 캐시. 이거 간접 광고 아니고요. 예, 러시앤 캐시 대신 돈 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어마어마해요, 이자율이. 혹시 뭐 러시앤 캐시 관계자분들 들으시는 건 아니겠죠? 어찌됐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좀 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지우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옥저도 한번 적어봅시다. 옥저. 자, 옥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며느리 제도라고 하는 혼인 풍습과 그리고 이제 가족 공동묘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장래 풍습이 있어요. 민며느리제는 이제 어린 신부를 남자가 이제 결혼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제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키워. 그래서 이 여자가 성인이 되면 결혼하는 제도가 민며느리제입니다. 일종의 매매혼이에요. 아까 서옥제가 노동력이 굉장히 귀해서 그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거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 민며느리제는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는 대신 여자 집에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매매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족공동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어.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그 잠깐 이제 매장을 해놔요. 그럼 나중에 이제 살은 썩고 이제 뼈만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뼈를 자기 집에 어떤 그 고이 그 상자? 어떤 상자에다가 모셔놔요. 그럼 사람이 죽을 때마다 매장해가지고 뼈를 그 상자에다 같이 모아놓는 거야. 그걸 가족공동묘라고 하더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해의 제천 행사는 무천이 있어요. 무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동해가 시험에 나온다면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책화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그 책상에다 그 줄 그어놓고 넘어오면 내 거 해봤을까? 그게 책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이 다른 부족의 어떤 영역을 이제 침범하게 되면 뭐 이게 가축이라든지 노비 아니면 돈으로 변상하게 하는 제도가 책화예요. 이거 이외에도 뭐 과하마, 뭐 단궁, 반어피 이런 어떤 그런 그 특산물이 나오게 된다면 동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변환이 많이 출제가 돼요. 변환 같은 경우에는 철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요. 낭랑과 외에다가 철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낭랑은 오늘날 여기 평양 있는 쪽이 낭랑이라고 하는 한 사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환이 이 낭랑과 외에다가 철을 수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덩이쇠 모습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사만이 또 시험에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그 당시 이제 신지읍차라고 하는 군장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이제 정치를 담당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그 당시 제사를 담당하는 친구들을 천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천군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군은 어디를 다스리냐면 소도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립니다. 자, 잘 봐봐. 지금 제사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각각 따로 있지? 그러면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네. 그래서 사마는 이것들을 통해서 재정분리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재정일치사회는 아까 어떤 표현이 있었었지? 단군왕검, 그치? 단군왕검, 고조선,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고조선은 재정일치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이 사마는 이제 신지읍차, 천군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재정분리사회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상정은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부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 같은 경우도 밑에 보도록 할게요. 잠깐 물 좀 마시고.
왜 이렇게 많아? 자, 삼국과 가야의 발전 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요. 각 왕들의 업적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여기 문제 난이도 좀 높아져가지고 어떤 왕과 어떤 왕가의 그 동일 시대? 그래갖고 이제 겹치는 시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시대를 좀 캐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흥왕, 그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이 이제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하잖아. 그래갖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죠. 약간 그런 식으로 동시대에 살았었던 그런 왕들, 그런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 부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신라의 내물왕, 자, 보도록 할게요. 정확한 표현은 내물마립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내물마립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처음에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족의 그 지배자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물 마립간에서부터 이 대군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썼다고 해요. 그러면 신라에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사람은 지증왕 뜹니다. 지증왕. 그래서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다. 그래서 지증왕을 좀 적어본다면은 왕 칭호를 사용하고 그리고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하게 돼요.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당시 이사부를 시켜가지고 그 당시 우산국을 복속시키죠. 우산국 복속.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지증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물마립간과 동시대 살았던 사람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 그 당시 이 내물마립간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었냐면 백제, 그리고 금관가야, 그리고 외, 이 세 나라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신라를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신라의 내물마립간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안 그래도 이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선조였었던 그 누구요? 이 고구 원왕이 군초고왕한테 죽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옳거니 그래서 이제 백제를 견제하고자 신라를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 없죠. 자,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준 대가로 그때부터 신라는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정치적 간섭을 보여주는 이 물건이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호우명 그릇 바닥을 보면은 광개토 치호태왕 호후십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글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라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 아, 그러면은 뭔가 고구려와 관련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낙랑군과 외철을 수출했었는데 아까 변한이 낙랑군과 외철을 수출했었다 그랬었지. 근데 그런 변한의 역할을 나중에 가야, 그 중에서도 이 금관가야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삼국의 발전과 경쟁 부분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죠. 주요 왕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원왕인데 이 고구원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초고왕 물어볼 때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백제의 근초고왕이 그 당시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죽었던 왕이 고구원왕이에요. 백제의 근초고왕이 괴롭혀서 원망스러워 그렇게 외우시면 아주 좋겠죠. 근데 이 원망은 원자가 아니고 언덕 원자라고 합니다. 언덕 원자. 고구려의 왕들은 그 죽었을 때 어디에 묻혀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 이름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언덕에 묻혔다 그래서 고구원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 고구원왕 이제 다음에 이제 즉위를 했던 사람이 이제 소수리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수리 왕 같은 경우에는 이 고구원왕의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백제를 쳐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쳐들어가면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구려에 필요한 건 뭐다? 개혁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대내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수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통일시키려고 했었고요. 태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율령을 반포했다.
율령을 반포했다. 율령은 법을 말하는 겁니다. 법을 반포했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소수림왕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구려는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이 장수왕과 같은 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백제 보도록 할게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수도 변천 과정이라든지 이 무령왕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백제가 어떤 왕을 이렇게 특징 지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답으로 이렇게 뭐 무령왕, 뭐 22담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수도를 옮겼다 이런 걸 좀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는 수도 변천 과정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백제는 수도를 2번 옮기는데요. 처음에는 한성 위례성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롯데월드 있는 쪽, 석촌호수 있는 쪽, 그쪽이 처음 백제의 도읍지였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석촌동 고분군이라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웅진으로 이사를 가고요. 그래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성, 웅진, 사비순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자, 먼저 근초고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초고왕은 마한을 정복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한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총 54개의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목지국, 백제국, 미역국, 된장국 뭐 이런 식으로 김치국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개 54개의 나라가 있었겠지. 근데 그 조금 있었던 이 백제국이 마한을 통일하게 된 거야. 그것이 누구라고? 근초고왕. 자, 그리고 근초고왕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장수왕이 복수하게 될 거예요. 자, 신라 한번 살펴볼까?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엄격한 신분 제도인 골품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뼈 골자에 품격할 때 품자예요. 뼈다귀에도 품격이 있다는 거야. 신분 제도인데 제일 위가 성골, 성스러운 뼈다귀, 진골, 진짜 뼈다귀, 그리고 그 밑에 6두품, 5두품, 4두품, 3, 2, 1 두품까지 있어요. 근데 이 골품 제도는 지배계층의 신분 제도라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두품이라도 지배층이요. 오케이? 지배층의 계급 신분 질서, 신분 제도다.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계급이냐에 따라서 뭐 타고 다닐 수 있는 마차라든지 뭐 그리고 집 크기 같은 거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 이 화백회의라고 하는 귀족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귀족회의 한번 정리해 볼까? 자,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제가회의가 있습니다.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암회의. 정사암회의.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화백회의라고 하는 귀족회의가 있어요. 이 화백회의는 그 만장일치제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한 표라도 이제 반대표가 나오면은 이제 뭐 진행이 안 되는요. 만장일치제. 자, 그래서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지증왕이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증왕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산국은 오늘날의 울릉도 독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부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우산국을 복속시켰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약간 살짝 19금인데 이 지중왕의 삼국 유사에 나온 기록에 따르면 그 남근이라고 남근의 뜻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굉장히 사이즈가 그랬대요. 굉장히 이렇게 막 크고 뭐 거대하고 아름다웠다고. 죄송합니다. 19금. 나 궁금하면 나중에 여쭤보러 오세요. 물어보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엄청 났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대하면 왕 그러잖아. 왕이라고 한 칭호를 쓴 사람은 지정 왕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조재현 프로젝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칭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전에는 뭐라고 불렀나요? 뭐 사라국, 사로국,
뭐 계림 뭐 이렇게 불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라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사라국, 사로국, 뭐 계림 이렇게 불리다가 이 지정왕 때부터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해요.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고구려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 나와있지만 광개토대왕 아까 누구를 도와줬다고? 뇌물마리간이 도와달라 그랬잖아. 그래서 뇌물마리간의 그 도움 요청에 따라서 그 당시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우면서 어디까지 쳐들어가 버리면 금관가야까지 쳐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관가야가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금관가야는 쇠퇴하게 되고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그 주체가 대가야로 바뀌게 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수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장수왕 같은 경우는요, 남진 정책 정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남쪽으로 진격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도를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남진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러면 백제 신라 같은 경우 무섭겠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선생님, 아까 전에 근데 그 신라가 고구려 고구려가 신라 도와줬다면서요. 야, 외교에 영원한 적이 어딨고 영원한 친구가 어딨냐? 그리고 정치적 간섭을 받는데 신라가 좋아하겠냐? 응? 사사건건 간섭하는데.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지만 간섭하기 너무 귀찮았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배신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장수왕이 이제 백제 그 선조의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고구 원왕이 원수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 이 백제를 공격하게 되죠. 그때 이제 백제 왕이 계로왕이라고 한 사람이야. 장수왕이 괴롭혀서 계로왕이야. 계로왕. 그래서 이때 계로왕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문주왕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웅진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백제 같은 경우 수도를 2번 옮겼다 그랬었지. 첫 번째 한성에서 웅진으로 지금 이사를 간 거예요. 왜?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문에 이사를 간 것이더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백제 보도록 할게요. 더 나와 있네요. 계로왕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이제 사망하게 되었다. 그의 아들 문주왕이 한성에서 웅진, 오늘날 공주예요. 충남 공주.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더라. 자,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무령왕이에요. 무령왕. 이 무령왕은 이제 웅진 시대 때 왕인데요. 웅진 시대 때 왕이에요. 수도가 백제 수도가 웅진일 때. 자, 무령왕릉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강암지대여가지고 벽돌 무덤이 거의 없어요. 이 벽돌은 모래로 만들거든. 근데 이 모래가 많으면 사막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벽돌 무덤 중국 양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중국 양식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웅진에 있어 현재 무령왕릉이.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 중국과 교류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령왕릉 벽돌 무덤. 그리고 이 지방에다 22담로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했다고 하는데 22담로는 오늘날의 광역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광역시 6개인가?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부산, 대구. 그러지? 6개지? 6개, 그러니까 22개의 광역시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왕족을 파견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왕의 목소리를 지방에까지 내기 위해서, 즉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왕족밖에 없어서 가족을 파견하게 되겠지. 근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고려시대 때 가면은 지방관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신의 아바타들인 지방관을 지방에 파견함으로써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키려고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성왕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봐봐. 아까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웅진으로 이사를 갔다 그랬었잖아. 그 웅진은 방어에 굉장히 유리하겠다. 그치? 언제 고구려가 또 쳐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언제 또 쳐들어올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방어에 유리하다는 거야. 그럼 방어에 유리하단 말은 반대로 말하면 교통이 편하다는 거야? 불편하다는 거야? 아니, 교통이 우리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하면 남들도 편하겠죠. 교통이 편리하면은 적들도 그냥 쭉 밀고 들어오지. 그래서 전쟁이 나면 고속도로부터 폐쇄를 시킨대요.
물론 우리가 이제 다닐 수도 있지만 적들이 이제 내려올 때 그 적들이 이용 못하게 하려고 폐쇄를 시킨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고속도로 남겨두겠지. 우리 영역에 있는 고속도로 남겨두겠지만 이미 점령당할 것 같은 그런 고속도로는 먼저 부신다고 그래요. 교통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웅진은 굉장히 교통이 불편할 거야. 그냥 한 나라의 수도가 그죠, 수도가 교통이 불편하면 되겠습니까? 또 좁아. 그래서 송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우, 좁아, 답답해. 그래서 우웅진에서 사비로 촌도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백제는 수도 변청 과정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어. 다시 한번 한성 위례성에서 우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 이유는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문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웅진에서 사비로. 왜? 서왕이 대외 진출에 유리한 그 사비로 수도로 옮겼다라고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왕은 나라의 이름을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꿔요. 그리고 성왕이 죽고 나서는 다시 백제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성왕은요, 신라의 진흥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요. 고구려를 공격해가지고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차지합니다.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차지해요. 일시적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차지. 일시적이란 말은 뭐야? 잠깐 차지했어. 왜? 그 이유는 진흥왕이 배신을 때리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성왕이 뭐요? 한강을 거의 지금 맛만 본 거야. 그래서 그것을 그 복수하기 위해서 신라를 공격하는데 어디서 사망하게 되냐면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하게 될 겁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미리 매복해 있었던 신라군을 맞아가지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까요? 3월 것부터. 자, 먼저 여기 나와 있겠네요. 여기 한번 봅시다. 좀 지워보고. 자, 이건요 20학년도 3월이네요. 작년 3월 문제입니다. 자, 2번이 여기에 적당한 문제일 것 같은데,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 자, 익산 미륵사지 석답. 익산 미륵사지 석답은 우리 아까는 안 나와, 조프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없어도 문제 팔 수가 없나? 야, 여러분들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요, 이 백제 무왕 때 만든 거예요. 무왕 때. 예. 아유, 조전 프로젝트 추가를 해야 되겠네. 자,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미륵사지 석탑 추가하세요. 무왕 때. 와라라라라. 무왕은 의자왕의 아빠예요. 네, 의자왕의 아빠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맞나? 잠깐 인터넷 검색 찬스. 무왕, 의자왕. 맞네. 맞아, 무왕 다음이야. 무왕은요, 여러분 서동요 기억나십니까? 서동요. 그래갖고 그 선화가 공주 막 자기 부인으로 만들려고 그 막 거짓말로 막 이상한 노래 지어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예.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범죄죠, 여러분들. 범죄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유 이제 결혼하려고 아이유 그 동네 가가지고 아이유는 뭐 조지현이랑 결혼해가고 밤마다 아유 이런 노래 이제 부르는 거야. 예. 죽으면 이거 명예훼손, 이거 잡혀가 이거. 그런 노래를 애들한테 뿌리 이렇게 단맛이 난다 그래요. 그거 나눠주면서 이 노래 부르게 한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 신라 왕이 그래갖고 그 여자애를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얼른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지. 나쁜 놈이 이놈. 자, 이 무왕 때 이제 미륵사라고 하는 이제 절을 만들게 되는데, 이 미륵사의 석탑 백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백제와 관련된 거, 이 지방 22점을 왕조를 파견했다. 이게 백제와 관련된 설명이죠. 아까 누구라 그랬어? 백제 무령왕이라고 설명을 했었었지. 자, 대조영에 의해 건국되었다. 자, 열심히 듣고 있죠? 열심히 들어주길 바래. 영고는 아까 전에 부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아까 전에 고구려의 누구요? 장수왕 남진 정책. 골품에 따라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었다. 이거 신라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쉽죠? 사월 거 있을까요? 자, 4번도 백제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없는 것, 여기 아까 있었네. 자, 2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도 3점짜리네. 자, 이번 현장 체험 학습 주제는 땡땡의 문화를 찾아서입니다. 땡땡의 수도였던 웅진과 사비. 아까 전에 수도 한성 위례성에서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로 옮겼던 이 나라는 백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라고 하는 거야. 정답은 너무 쉽죠? 2번 무령왕릉. 아까 무령왕은 웅진시대 때 백제 왕이라 그랬었지. 화랑도를 조직하였던 신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라의 진흥왕이에요. 진흥왕. 앙부일구를 제작하였다. 이거 해시계인데요. 조선 세종 정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장영실. 직지심체 요절을 가능하였다. 이 직지심체 요절 같은 경우 금속활자예요. 금속활자. 고려시대 때 만들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기록으로만 남는 건 이제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있어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아까 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동해 쉽죠? 6월. 자, 3번 한번 풀어볼까요? 3번은 아직 여기 나를 배우진 않았는데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가나 사이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광개토대왕의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긴 신라의 왕승에 이르니 가득하였던 외적이 퇴가가였다. 아까 뭘까요? 아까 백제 금관가야 신라가 신라란다. 백제 금관가야 왜?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신라를 괴롭혔다 그랬었잖아. 이때 왕이 누구요? 뇌물마리간이라고 그랬었잖아. 이 뇌물마리간은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도와준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세상에 공짜 없다 그래서 이때부터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받았다고 그랬었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 신라군이 당군과 연합하여 이건 나당연합을 말하는 거겠네요. 나중에 나올 거야. 고구려를 포위하였다. 그래서 고구려 왕, 이 보장왕이라고 고구려 마지막 왕입니다. 연남사는요, 여러분들 그 연개소문의 아들들이에요.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항복을 했다고 하네. 그럼 고구려가 멸망했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광개토대왕에서부터 고구려 멸망 그 사이의 일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거 좀 쉽네. 이거는 1번이네요. 장수왕. 광개토대왕의 아들이 장수왕이잖아. 남진정책.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이거 고려 말이죠. 고려 말. 위화도 회군. 이순신. 이거 조선 임진왜란 때네요. 임진왜란. 윤봉길 장난해. 이거 한인 애국단이잖아요. 1930년대야. 1930년대. 서해 외교 담판 이거 고려 시대네요. 고려 거란 1차 침입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볼까? 7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안시성이 당태종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개소문 고구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고구려. 이건 알지? 연개소문 고구려 사람인 거. 고구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아까 진대법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진대법. 그 고국 천황 때 을파소의 권위에 따라서 여러분들 돈 꿔주는 거, 곡식을 꿔주는 거, 봄에 꿔줬다가 가을에 돌려받는 춘대 추납 제도였다. 비변사를 철저하였다. 이거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화랑도를 조직하였다. 아까 전에 이거 신라 진흥왕기라 그랬었지? 신라 진흥왕. 과거제를 도입한 거는요 고려 광종 때입니다. 고려 광종. 광종 다시 한번 나중에 고려시대 때 다시 설명할게요.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여러분들 완성종이라고 외우시면 좋아요. 완성종. 조선 성종 때 그 기본 법전이었던 고려 왕종 아니라 고려 성종. 네. 조선 성종 때 완성이 된 법전이 경국대전이 되겠습니다. 이거 7월 거지? 계속 풀어봅시다. 9월. 2번은 아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백제 부흥 운동인데 이거는 백제 멸망까지 가야 되거든요. 나중에 봅시다. 없네. 자, 9월 거는 없었습니다. 어휴, 다행이다. 10월 볼까요? 자, 이거 2번 문제가 이제 고구려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구려 후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싸. 10월도 넘어가고. 작년 수능 한번 봐볼까? 좋은 문제 나와 있네요. 자, 이 가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도 뭐 우리가 풍납토성 아까 공산 센스 있는 친구들은 공산성도 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잠깐만요, 여러분들 물 한 모금만. 자, 지금 보니까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네요. 그럼 아까 한성, 웅진, 마지막으로 사비로 수도를 옮겼던 이 나라는 백제가 되겠네요. 근데 아까 전에 백제가 수도를 왜 한성 위례성에서 웅진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누가 쳐들어왔지? 장수왕이 쳐들어왔다 그랬었지?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정치 추진했다 그랬어. 자, 묘청이 천도를 주장할 때 이거 고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네요. 흑채상제가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이거 백제 부흥운동이에요. 백제 부흥운동.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였다. 고려 말이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거 여수 전쟁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을 말하는 거야. 살수대첩. 쉽지? 자, 이번 4월 문제 볼까요? 이것도 나중에 풀어봐야 되겠네요. 이건 고구려 멸망까지 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야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조선에서부터 삼국의 성립, 백제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신라와 삼국통일 이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도를 좀 내야 되나? 그래서 조천 프로젝트 3페이지 좀 기대를 해 주시고요. 석가탄신일 내일이죠. 석가탄신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1강에 비해서 좀 많이 길다, 그치? 천천히 보세요, 여러분들. 저 내일 또 쉬는 날이니까 내일 석가탄신일 오랜만에 좀 푹 쉬시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또 10시 이후부터는 또 스토익 카페 운영을 안 한다더만. 아무쪼록 좀 푹 쉬시고, 또 밀린 공부, 그리고 뭐 체력 떨어진 친구들은 좀 운동도 좀 하시고 그렇게 보내세요. 자,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요일날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